저는 27살 북한 인민군 소속 간호병 출신입니다. 언니와 저는 같은 날 태어났고 같은 날 군복을 입었으며 같은 날 러시아로 향하는 수송기에 올랐습니다. 저희 둘이 겪은 전쟁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양의 가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많은 탈북자들은 자유를 향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와 언니 사이에는 11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언니를 먼저 낳고 11분 뒤에 저를 낳았다고 하셨는데 그 11분이 우리 자매의 평생 서열을 결정해버렸지요. 같은 얼굴을 하고 태어났지만 이름은 달랐고 불리는 방식도 달랐으며 군에 배치된 부서도 달랐습니다. 언니는 군의관 보조로 복무했고 저는 간호병 소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치된 군병원은 같은 건물 안에 있었고 그 덕분에 우리는 매일 아침 같은 복도를 걸었지요. 평양 외곽에 위치한 그 군병원은 외부에서 보면 그냥 낡은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벽, 형광등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이는 복도, 소독약 냄새가 공기 속 깊이 배어있는 병실들. 저는 그 냄새를 너무 오래 맡아서 나중에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다고 느낄 지경이었지요. 그것이 익숙함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마비라는 것인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병원에 배치된 것은 22살 되던 해였습니다. 입대 후 3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그때까지 저는 체제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군인이었고 어머니도 그 체제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냥 태어난 곳에서 태어난 방식대로 살고 있었을 뿐이었지요. 의심할 여유조차 없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언니는 저보다 손이 빠르고 판단이 빨랐습니다. 군의관 선생님들도 언니를 신뢰했고 어려운 처치를 할 때면 의뢰 언니를 먼저 찾았지요. 저는 그런 언니 곁에서 붕대를 풀고 주사기를 준비하고 기록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역할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말하지 않아도 대충 알 수 있었지요. 쌍둥이란 그런 것이라고 저는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 병원 분위기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환자들이 들어왔는데 그 환자들은 우리가 알던 부상 유형과 달랐지요. 파편에 의한 상처, 그것도 우리가 교과서에서만 보던 유형의 외상들이었습니다. 언니는 처치를 마치고 나서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아챘지요. 언니의 손이 떨리는 것은 제가 기억하는 한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숙소 2층 침대에 누워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가 얇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독 또렷하게 들렸지요.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고 딱 한마디였습니다.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고 언니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그날 밤 내내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긴 길을 걷게 된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파병 통보는 어느 날 아침 점호가 끝난 직후에 내려왔습니다. 상관이 우리 둘의 이름을 연달아 불렀고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러시아, 의료지원 임무, 즉시 대기. 3가지 단어가 순서대로 귀에 박혔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감이 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언니는 제 옆에서 꼿꼿이 서 있었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요.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오히려 더 무서워졌습니다. 준비 기간은 사흘이었습니다. 사흘 안에 짐을 꾸리고 신체 검사를 받고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고 가족과의 연락을 끊어야 했지요. 어머니에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마지막 날 저녁 부대 안에서 딱 5분간 허락된 통화 시간에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어머니는 몸 조심하라는 말을 3번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지요. 그것이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순안공항은 새벽 2시에 열렸습니다. 공항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은 격리된 군용 활주로였고 그곳에는 우리 외에도 수십 명의 병사들이 줄을 서 있었지요. 얼굴들이 전부 젊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얼굴들이 대부분이었고 모두 말이 없었지요. 활주로 위로 여름밤의 습한 바람이 불어왔고 항공유 냄새가 그 바람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이것이 꿈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수송기 안은 좁고 소음이 심했습니다. 좌석은 군용 접이식이었고 등받이가 거의 수직에 가까워서 장시간 앉아있기가 불편했지요. 언니와 저는 나란히 앉았고 우리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이륙한 뒤 1시간쯤 지나자 대부분의 병사들은 잠이 들었고 기체가 흔들릴 때마다 고개들이 좌우로 흔들렸지요.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창문 밖에는 구름 사이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뿐이었고 그 어둠이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언니가 조용히 손을 뻗어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 꽉 쥐지는 않았고 그냥 올려놓은 것이었지요. 그 감촉이 차가웠는지 따뜻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무게가 느껴지는 동안만큼은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수송기는 계속 북쪽으로 날아갔고 아래에는 우리가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땅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땅을 처음 밟은 것은 새벽이었습니다. 수송기가 군용 비행장에 내리자마자 우리는 트럭으로 옮겨 탔고 트럭은 창문도 없이 달렸지요. 얼마나 달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짐칸 안에서는 엔진 소리와 자갈길의 진동만이 있었고 누군가 멀미를 하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지요. 차가 멈추고 짐칸 덮개가 열렸을 때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이 이어진 소나무 숲과 그 사이로 낮게 깔린 안개였습니다. 야전 의무대는 소나무 숲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군용 텐트 여러 개가 위장망 아래 이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이미 의료 인력들이 움직이고 있었지요. 우리에게 배치 지시가 떨어지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외상처치 텐트로, 저는 후송 준비 텐트로 각각 분리되었지요. 처음으로 언니와 같은 공간에 있지 않게 되었고 저는 그 분리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느껴진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환자들은 쉬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첫날부터 그랬지요. 들것에 실려오는 사람들, 동료의 어깨에 기대 걸어 들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사람들. 저는 후송 준비 업무를 맡고 있었지만 손이 부족할 때는 어디든 불려갔고 그러다 처음으로 전사자를 직접 확인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것과 달랐지요. 아무도 그 차이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흙 냄새가 났습니다. 쿠르스크의 흙은 붉은 빛이 도는 진흙이었고 환자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 냄새가 텐트 안으로 따라 들어왔지요. 그 냄새와 함께 다른 냄새들도 섞여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구별하는 법을 첫 주 안에 배웠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배웠지요. 어떤 것들은 한번 알게 되면 다시는 모르는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흘째 밤 언니와 잠깐 마주쳤습니다. 식사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언니의 얼굴이 첫날보다 많이 달라져 있었지요. 눈 아래가 거무스름해졌고 입술이 말라 있었으며 뭔가를 계속 생각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텐트 밖에 나란히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멀리서 포성이 들렸고 소나무 숲 너머 하늘이 아주 잠깐 붉게 물들었다가 사라졌지요. 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췄고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포성은 새벽 내내 이어졌습니다. 언니가 그것을 말해준 것은 전선에 도착한 지 3주가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시간은 하루에 1시간 남짓이었고 그 1시간을 우리는 대부분 텐트 뒤편의 소나무 둥치 사이에 앉아 보냈지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바람이 소나무 사이를 지나는 소리가 유독 높았고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렸으며 어디선가 연기 냄새가 흘러왔지요. 언니가 말한 것은 간단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언니는 외상처치 텐트에서 한 병사를 살려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것 자체는 이미 몇 번 있었던 일이었지요. 하지만 언니가 말하려던 것은 그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병사가 죽기 전에 언니의 손을 잡았고 그 손이 러시아 사람의 손이었으며 그 사람도 자신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는 것이었지요. 저는 그날 밤 언니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언니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챘지요. 체제가 말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려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이전에 언니에게서 본 적이 없었지요. 그리고 그것이 두렵다기보다는 오히려 낯설게 낯익은 무언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주 안에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후송 준비 텐트에서 들것을 받아 옮기는 일을 하다가 어떤 병사와 눈이 마주쳤지요. 그 병사는 부상이 심해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눈으로 무언가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그가 후송되고 난 뒤에도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지요. 그 눈빛은 우리가 교육받은 적이 없는 방식으로 사람을 보게 만드는 눈빛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포성이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이제는 알 수 있을 정도였지요. 그날 밤 언니와 저는 소나무 아래 나란히 앉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없었고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으며 멀리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요. 언니가 먼저 일어서며 한마디를 남겼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가 이미 어떤 결론을 향해 걷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결론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되돌아갈 수 없는 무언가가 그날 밤 시작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결심이 말로 나온 것은 단 한 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으로 충분했지요. 우리는 오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고 말하지 않아서 안전했으며 말로 꺼내는 순간부터 그것은 현실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었지요. 계기가 된 것은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부대에서 한 병사가 러시아군 관계자에게 불만을 표출했다가 이틀 뒤 행방불명이 되었지요. 공식 설명은 다른 부대로의 전출이었지만 아무도 그 설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았지요. 그 병사가 사용하던 간이 침대가 다음 날 아침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그 빈자리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그 주 안에 언니는 러시아어 통역 담당 부관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부관은 중앙아시아 출신 계약직 통역원으로 북한군에 대해 특별한 감정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언니는 의료 장비 보급 관련 이야기를 빌미로 그 사람과 가까워졌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정보들을 조각조각 얻었습니다. 그 정보 중 하나가 핀란드 국경에 관한 것이었지요. 핀란드. 그 이름이 처음 귀에 들어왔을 때 저는 그것이 지리적인 이름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는 그때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요. 하지만 언니는 달랐습니다. 언니는 이미 그 이름을 어딘가에서 들어본 적이 있었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단편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지요. 결심을 굳힌 날 밤 텐트 안에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양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고 그 빛이 우리 얼굴 위에서 어른거렸지요. 먼 곳에서 포성이 들렸고 텐트 천이 바람에 한번 크게 떨렸다가 가라앉았습니다. 언니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 계획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밤 저는 처음으로 북쪽이 아닌 서쪽을 생각했지요. 그리고 그 방향이 무섭기보다는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계획은 처음부터 구체적이어야 했습니다. 막연하게 도망친다는 생각으로는 20km도 가지 못할 것이 분명했고 우리에게는 실패의 여유가 없었지요. 한번 의심을 받으면 끝이었습니다. 그것은 행방불명된 그 병사를 보며 우리 둘 다 이미 알고 있었지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동수단이었습니다. 야전 의무대에는 보급 트럭이 정기적으로 드나들었고 그 트럭들이 어느 경로로 움직이는지를 파악하는데 언니는 열흘을 썼지요. 의료물자 수령 명목으로 창고 담당자와 안면을 트고 보급 일정표를 자연스럽게 눈에 담았으며 어떤 트럭이 서쪽 방향으로 가는지를 조각조각 확인했습니다. 언니는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서두르지 않았지요. 저는 그런 언니가 무섭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민간인 복장이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어디서든 눈에 띄었고 눈에 띄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지요. 언니는 의료 폐기물 수거함 옆에 버려진 러시아 민간인 방한복 한 벌을 발견했고 저는 후송 트럭 짐칸에서 낡은 코트 하나를 조용히 가져왔습니다. 모두 너무 크거나 색이 맞지 않았지만 군복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세 번째는 식량과 물이었습니다. 야전 의무대의 의료물자 안에는 비상용 압축 식량이 포함되어 있었고 저는 재고, 점검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금씩 빼돌렸지요. 한 번에 많이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매번 한두 개씩 장갑 안에 넣거나 군복 안주머니에 숨겨서 가져갔지요. 그것을 모아두는 장소는 텐트 뒤편 소나무 둥치 아래 팠습니다. 손으로 직접 팠고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그 안에 묻었지요. 그런데 준비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무렵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부대에 새로운 감시 체계가 도입되었고 야간 이동이 전면 금지되었지요.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텐트와 텐트 사이에도 야간 순찰이 강화되었고 우리가 소나무 아래로 가는 경로가 막혀버렸습니다. 언니는 그날 저녁 아무 표정 없이 저를 바라봤고 저는 그 눈빛에서 계획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읽었지요. 그 밤은 길었고 창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텐트 천을 계속해서 두드렸습니다. 감시가 강화된 지 사흘이 지난 날 아침 저는 상관에게 호출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고 그냥 오라는 말뿐이었지요.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상관의 텐트에 들어섰을 때
탁자 위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가 무엇인지 보이기 전에 먼저 상관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요.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지요. 평온한 표정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상관이 말한 것은 의료물자 재고, 수량 불일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압축 식량 7개가 장부와 실물 수량이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지요. 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후송 과정에서 현장 지급된 것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 후 보고하겠다고 말했지요. 상관은 잠시 저를 바라봤고 그런 다음 서류에 무언가를 적고 나서 내보냈습니다. 텐트 밖으로 나오는 순간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발밑에 서리가 바스락거렸고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잠깐 멈췄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언니가 멀리서 저를 보고 있었고 저는 시선을 마주치지 않은 채 스쳐 지나가며 손으로 짧은 신호를 보냈지요. 오늘 밤 이야기해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식량 숨기는 방식을 바꾸고 타이밍도 앞당기기로 했지요. 언니는 조용하고 빠르게 말했고 저는 들으면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떨림을 멈추려고 무릎 위에 손을 꽉 눌렀지만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지요. 창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우리에게 좋은 신호인지 나쁜 신호인지 그때는 알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텐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디데이는 이틀 뒤로 정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지요. 재고 조사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면 이번에는 넘어가기 어려울 것이 분명했고 새로운 감시 인력이 배치된다는 소문도 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지요. 언니가 마지막으로 통역 부관과 이야기를 나눈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핀란드 국경까지의 이동 경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경유하는 방법, 민간인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구간이 어디인지에 대해 언니는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것을 흡수했지요. 그 구간이 우리의 의도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은 마지막에 조용히 한 가지를 덧붙였고 언니는 그것을 저에게 전달했지요. 국경에서는 눈이 적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군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내일 모레 이 자리에 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실감하려 했지요. 실감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실감이 너무 크게 되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실 터였지요. 파병된 것도 정확히는 모르실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탈출에 성공한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 스치자 저는 그 생각을 억지로 멀리 밀어냈습니다. 그것까지 생각하면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지요. 살아서 먼저 움직이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텐트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끔 바람이 강하게 불면 텐트 천이 팽팽하게 당겨졌다가 풀렸고 그때마다 냉기가 안으로 스며들었지요. 언니는 옆 침대에서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너무 일정했으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밤새 눈을 감고 잠을 기다리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짧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지요. 그리고 그 짧은 잠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평양집 마당을 꿈에서 봤습니다. 새벽 3시 알람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날 밤 내내 진짜로 잠들지 못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눈을 뜬 순간 머릿속이 이상할 만큼 또렷했지요. 언니도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움직임은 수십 번 머릿속으로 되풀이한 것이어서 손이 떨리면서도 순서가 틀리지 않았지요. 군복 안에 민간인 복장을 먼저 입었습니다. 겹쳐 입으니 몸이 두꺼워 보였지만 어둠 속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지요. 숨겨두었던 압축 식량과 물을 의료 가방 안에 넣고 그 위에 붕대와 거즈를 덮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냥 야간 의료 순찰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목표였지요. 언니가 신발끈을 묶으면서 저를 한번 바라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텐트 밖은 어두웠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15도 이하로 느껴졌고 코로 들이쉬는 공기가 폐 안쪽을 날카롭게 찌르는 것 같았지요. 발밑에 눈이 눌릴 때마다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밤의 정막 속에서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천천히, 최대한 발에 힘을 빼고 걸었지요. 보급 트럭 주차 구역까지는 약 200m였습니다. 그 200m가 평소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리였지만 그날 밤은 달랐지요. 순찰 교대 시간이 새벽 3시 30분이었고 우리에게는 30분이 있었습니다. 언니가 앞서 걷고 저는 뒤를 따랐지요. 캠프 가장자리 조명이 희미하게 눈 위를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이 닿지 않는 그림자 구역을 골라 걸었습니다. 트럭 옆에 도착했을 때 언니가 먼저 몸을 낮췄습니다. 저도 따라 낮췄지요. 트럭 짐칸 덮개를 들어 올리는 순간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규칙적인 순찰 보행이었지요. 우리는 동시에 트럭 바퀴 뒤로 몸을 숨겼고 저는 숨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멈췄다가 다시 멀어지기 시작했지요. 멀어지는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 언니가 조용히 손을 뻗었지요. 이제였습니다. 트럭 짐칸 안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눈이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에는 감각이 청각으로 집중되었지요. 엔진 소리, 타이어가 노면과 마찰하는 진동, 짐칸 안에서 물건들이 미세하게 쏠리는 소리.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느끼려 했습니다. 우리가 탄 트럭은 보급물자 수송 차량이었고 목적지는 쿠르스크에서 서북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보급 기지였습니다. 그곳까지 가면 모스크바 외곽 교통망과 연결되고 거기서부터는 민간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언니의 계산이었지요. 하지만 계획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가면서 판단해야 했지요. 짐칸 벽이 차가웠습니다. 금속 벽에 등을 기댔더니 코트를 뚫고 냉기가 스며들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지요. 언니와 저는 서로 팔을 걸고 체온을 나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추웠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손발의 감각이 점점 둔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2시간쯤 지났을 무렵 트럭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멈추는 것 같았지요. 저는 언니의 팔을 꽉 잡았고 언니도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바깥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러시아어였고 2명 이상이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짐칸 덮개 너머로 손전등 불빛이 흘러들어왔고 그 빛이 우리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언니도 마찬가지였지요. 짐칸 안에 쌓인 보급 상자들 사이로 몸을 최대한 밀어 넣었고 코트 깃을 얼굴 위로 당겼습니다. 손전등 빛이 덮개 틈으로 한 번 더 스쳐 지나갔고
바깥에서 웃음소리가 났지요. 그런 다음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문소였던 것 같았지요. 엔진 소리가 다시 커지고 진동이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고 언니의 이마가 제 어깨에 닿았지요. 우리는 그 자세로 한참을 그냥 있었습니다. 보급기지에서 트럭을 빠져나온 것은 새벽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트럭이 하역장에 멈추고 운전기사가 짐칸을 열기 전에 우리는 반대편 덮개 틈으로 먼저 빠져나왔지요. 하역장 뒤편에는 화물 컨테이너들이 줄지어 있었고 우리는 그 사이로 몸을 숨기며 기지 외곽 담장까지 이동했습니다. 담장은 높지 않았고 언니가 먼저 넘고 저를 당겨 올렸지요. 담장 너머는 민간 도로였습니다. 도로 위에 서는 순간 처음으로 군복 아래에 민간인 복장만 남았습니다. 군복은 담장 안쪽에 남겨두었지요. 그것을 버리는 순간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5년 넘게 입어온 옷이었고 그 옷을 벗는다는 것은 단순히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순간 느꼈지요. 모스크바 외곽버스 터미널까지는 히치하이킹으로 이동했습니다. 언니가 러시아어로 몇 마디를 할 줄 알았고 지나가는 화물차를 세워 짧은 구간씩 이동했지요. 태워준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외국인으로 보이는 두 여성이 길가에 서 있어도 러시아 내륙도로에서는 그것이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닌 것 같았지요. 그 무관심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보호막이었습니다. 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것은 오후 늦게였습니다. 터미널 안은 사람이 많았고 소음이 컸으며 키릴 문자로 가득 찬 출발 안내판이 머리 위를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냄새가 났습니다. 음식 냄새와 기름 냄새와 사람 냄새가 섞인 큰 터미널 특유의 냄새였지요.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이것이 북한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낯선 느낌인지를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행 버스표를 사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언니가 창구에 섰고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주변을 살폈지요. 언니의 러시아어 실력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표를 사는 데는 충분했고 몇 분 뒤 언니가 표 2장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종이 2장을 받아주면서 손이 떨렸지요. 버스 출발까지는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2시간이 가장 긴 2시간이었지요. 그리고 바로 그때 터미널 입구 쪽에서 군복 차림의 두 남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군복 차림의 두 남자는 터미널 안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찾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제 판단일 뿐이었지요. 저는 언니의 팔을 잡고 터미널 안쪽 화장실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빠르지도 않게, 느리지도 않게 그냥 볼 일이 있어서 움직이는 사람처럼 걸었지요. 화장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을 틀었습니다. 손을 씻는 척하면서 거울 안에 제 얼굴을 바라봤지요. 얼굴이 너무 창백했습니다. 5분 뒤 화장실을 나왔을 때 군복 차림의 남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탑승구 근처 구석자리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지요. 언니는 눈을 내리깔고 있었고 저는 시선을 한 곳에 고정시키지 않으면서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2시간이 그렇게 흘렀지요. 버스는 예정대로 출발했습니다. 좌석은 절반쯤 찼고 우리는 맨 뒷자리 창가에 나란히 앉았지요. 버스가 터미널을 빠져나가 고속도로에 올라서는 순간 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지요. 모스크바의 불빛이 멀어지고 있었고 그 빛들이 점점 작아지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지요. 버스 안은 따뜻했습니다.
히터가 작동하고 있었고 승객 대부분이 금방 잠들었지요. 저는 잠들고 싶었지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터미널에서 봤던 군복 차림 남자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들이 지금 우리를 뒤쫓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반복해서 올라왔지요. 그 생각을 지우기 위해 눈을 뜨면 차창 밖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러시아의 어두운 들판이 보였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는 10시간이었습니다. 그 10시간 동안 저는 2번 잠깐 눈을 붙였고 나머지 시간은 창밖을 보거나 언니의 숨소리를 들으며 보냈지요. 새벽이 되자 창밖으로 희뿌연 빛이 깔리기 시작했고 눈 덮인 들판이 서서히 형태를 드러냈습니다. 그 풍경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 이상한 것인지 정상적인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다만 그 빛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씩 북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지요. 상트페테르부르크였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거대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순간 도시의 규모가 몸으로 느껴졌지요. 건물들이 높았고 도로가 넓었으며 이른 아침임에도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지요. 저는 스카프를 눈 아래까지 끌어올리고 언니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핀란드 국경 도시인 비보르크까지는 버스로 2시간 거리였지요. 하지만 비보르크에서 실제 국경까지 어떻게 이동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공식 국경 검문소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우리에게는 유효한 여권도 없었지요. 통역부관이 알려준 정보 안에는 삼림지대를 통한 비공식 이동 경로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직접 가보기 전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머문 것은 반나절이었습니다. 역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따뜻한 것을 한 잔 마셨고 그것이 탈출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앉아서 마신 따뜻한 것이었지요. 잔을 2손으로 감쌌을 때 손가락 끝이 녹으면서 찌릿하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 느낌이 이상하게 눈물 날 것 같았지요. 비보르크행 버스는 오후 2시에 출발했습니다. 버스에서 창밖을 보니 풍경이 점점 달라졌지요. 도시가 사라지고 숲이 나타났으며 그 숲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어두운 침엽수림이 도로 양옆으로 끝없이 이어졌고 눈이 나뭇가지 위에 두텁게 쌓여 있었지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을 그냥 보지 못했습니다. 저 숲 안에서 우리가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비보르크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작은 도시였고 거리가 조용했지요. 우리는 도시 외곽으로 걸어나갔고 숲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나무들이 가까이에서 보니 훨씬 크고 어두웠지요. 바람이 숲 안쪽에서 불어왔고 그 바람이 코끝을 세게 때렸습니다. 언니가 저를 보았고 저도 언니를 보았지요. 우리는 그 눈빛을 오래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먼저 숲 안으로 발을 내딛었지요. 저는 한 발 뒤에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나무들이 우리를 삼켰고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숲 안으로 들어간 지 1시간쯤 지나자 감각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가락이었고 그 다음은 손끝이었지요. 영화의 숲속에서는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이동하는 것보다 먼저였습니다. 우리는 걸으면서 서로의 등을 번갈아 손으로 문질렀지요. 멈추면 체온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이 깊었습니다. 허리까지 쌓인 곳도 있었고 발을 빼낼 때마다 소리가 났지요. 그 소리가 조용한 숲 안에서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나뭇가지 위에 눈이 가끔 떨어지면서 쾅 하는 소리가 났고 그때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요. 언니는 앞서 걸으면서 뒤를 돌아보는 횟수가 점점 줄었습니다.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였지요. 2시간쯤 지났을 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이었지요. 하나가 아니라 2개였고 그것들이 나무 사이를 가르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눈 속에 납작하게 엎드렸지요. 눈이 얼굴 위로 쌓였고 차갑고 습한 감촉이 뺨에 닿았습니다. 코가 눈 속에 묻히지 않으려고 고개를 한쪽으로 돌렸지요.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발자국 소리도 들렸지요. 2명이었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어였지만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요. 웃음소리가 났고 그것이 오히려 더 공포스러웠습니다. 웃음소리가 난다는 것은 그들이 아직 우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기도 했지만 발견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하게 만들었지요. 불빛이 우리 위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고 숨을 완전히 멈췄지요. 언니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불빛이 멀어지는 것을 느낌으로 알았고 발자국 소리가 작아지고 목소리가 희미해지고 웃음소리가 사라졌지요. 완전한 침묵이 돌아왔고 그 침묵 속에서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눈 속에서 고개를 들었고 언니를 찾았지요. 언니는 3미터 앞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눈빛으로 다시 일어섰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멀리서 철조망이 보였지요. 철조망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2미터 남짓이었고 위쪽에 가시가 달려 있었지요. 그러나 높이보다 문제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철조망 바로 앞쪽에 눈이 교란된 흔적이 있었고 그것이 감지 센서가 설치된 구역일 수 있다는 것을 언니가 먼저 알아챘지요. 우리는 철조망 앞에서 20분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관찰했지요. 언니는 손가락으로 눈 위의 패턴을 읽으려 했고 저는 그 사이 주변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바람이 잦아드는 순간마다 아주 희미한 전자음이 들리는 것 같기도 했지요.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언니가 결정을 내린 것은 2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철조망을 따라 북쪽으로 200m를 이동하면 경사가 낮아지는 구간이 있고 거기서는 철조망이 지면과의 간격이 조금 넓어진다는 것을 걸으면서 확인했지요. 그곳에서 통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한번 크게 났습니다. 언니와 저는 동시에 멈췄고 30초를 기다렸지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움직였지요. 목표 지점에 도착했을 때 언니가 먼저 철조망 아래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코트가 가시에 걸렸고 잡아당기면서 손등이 긁혔지요. 언니가 반대편으로 넘어가는데 2분 정도 걸렸고 저는 그 2분이 평생에서 가장 긴 2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몸을 납작하게 만들었지요. 차가운 눈이 뺨을 눌렀고 가시가 등을 긁었으며 코트 안쪽으로 눈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손이 닿았을 때 언니가 그 손을 잡았지요. 저는 끌려 나왔습니다. 철조망 너머였습니다. 핀란드였지요. 하지만 언니의 손이 이상했습니다. 장갑이 찢어져 있었고 그 아래로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철조망 너머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언니의 손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장갑을 벗겨내자 손바닥과 손등 사이, 엄지와 검지 사이의 피부가 깊게 찢어져 있었지요. 피가 많이 나고 있었고 추위 때문에 언니는 처음에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처를 들여다보는 순간 언니의 얼굴이 굳었지요. 저는 의료 가방을 열었습니다. 붕대와 거즈가 들어 있었고 그것을 가져온 것이 그 순간만큼 다행스러웠던 적이 없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기도 했고 언니의 상처를 보는 것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간호병이었지요. 저는 5년 동안 손이 떨리는 상태에서도 처치하는 법을 배웠고 그 훈련이 그 순간 되살아났습니다. 거즈로 상처를 누르고 붕대를 감고 단단히 고정했지요. 언니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처치를 마치고 나서야 주변을 살필 여유가 생겼습니다. 철조망 너머는 조용했고 우리를 뒤쫓는 불빛은 보이지 않았지요. 핀란드 쪽 숲도 러시아 쪽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소나무, 같은 눈, 같은 어둠이었지요. 하지만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소리가 달랐지요. 러시아 쪽 숲에는 항상 포성의 여운 같은 것이 공기 안에 깔려 있었는데 핀란드 쪽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낯설었지요. 언니가 일어서려 했고 저는 팔을 잡아 도왔습니다. 언니의 몸이 가벼웠지요. 우리 둘 다 많이 마른 것을 그 순간 느꼈습니다. 압축 식량만으로 버텨온 나흘이었고 수면도 제대로 취하지 못했지요. 언니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지요. 새벽이 되기 전에 도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숲 안에 계속 있으면 저체온증이 올 수 있었고 언니의 손 상처도 제대로 된 처치가 필요했지요. 걷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발밑에 눈소리와 우리의 숨소리만이 그 새벽 숲 안을 채웠지요. 그리고 2시간쯤 더 걸었을 때 나무들 사이로 아스팔트 도로에 검은 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멈춰섰지요. 눈물이 났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게 두었지요. 언니도 제 옆에서 멈춰서 있었고 우리는 그 도로를 한동안 그냥 바라봤습니다. 도로 위에 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숨어 다녔고 도로는 노출되는 공간이었지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언니의 손 상처는 제대로 된 의료 처치가 필요했고 우리 둘 다 체온이 위험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었지요. 저는 도로 가장자리에 섰고 지나가는 차가 있을 때 손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차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지요. 세 번째 차가 속도를 줄이며 멈췄습니다. 운전석에는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고 창문을 내리며 핀란드어로 무언가를 물었지요.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의 온도가 느껴졌습니다. 경계가 아닌 목소리였지요. 언니가 짧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헬싱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이었지요. 그 여성이 잠깐 우리를 바라봤고 그런 다음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차에 올랐지요.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히터가 켜져 있었고 어딘가에서 커피 냄새가 났지요. 그 냄새가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여성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운전했지요. 라디오에서 핀란드어 말소리가 낮게 흘러나왔고 창밖으로 핀란드의 이른 아침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낮은 지평선, 눈 덮인 평원, 드문드문 보이는 농가의 불빛.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아무것도 모른 채 느끼고 있었지요. 헬싱키 외곽에서 그 여성이 차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화면을 우리에게 보여줬지요. 난민 지원 기관의 주소였습니다. 언니가 그것을 보는 순간 눈이 붉어졌지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언니가 울음을 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여성이 다시 운전하기 시작했고
우리를 그 주소 앞까지 데려다 주었지요. 차에서 내리면서 저는 그 여성의 얼굴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 얼굴이 낯선 나라의 첫 번째 친절이었지요. 그 친절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난민지원센터 안에 들어선 순간 처음으로 신발을 벗게 되었습니다. 입구에 신발장이 있었고 직원이 손짓으로 신발을 벗으라고 안내했지요. 저는 신발을 벗으면서 발바닥의 감각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실내 바닥을 맨발로 밟는 것이었지요. 그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의료 확인을 받았습니다. 언니의 손 상처는 봉합이 필요한 상태였고 의사가 처치하는 동안 저는 옆에 앉아서 그 과정을 지켜봤지요. 언니는 처치 내내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았고 끝나고 나서 저를 한번 봤습니다. 우리는 그 눈빛으로 많은 것을 주고받았지요. 이후 사흘 동안 우리는 센터에 머물렀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를 설명해야 했지요. 북한군 소속이었다는 것,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되었다는 것, 러시아를 가로질러 핀란드 국경을 넘었다는 것을 말할 때 통역사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담당자도 잠시 펜을 멈췄지요.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지요. 사흘째 되는 날 한국 대사관과 연락이 닿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니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고개를 숙였고 저는 언니의 어깨가 아주 작게 떨리는 것을 봤지요. 저도 떨렸습니다.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것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았지요. 센터 직원이 조용히 휴지를 건네줬고 저는 그것을 받아주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난생 처음으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방 안에서 언니와 나란히 누워 잠들었지요. 그 침묵이 이토록 안전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것은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의 불빛들이 보였고 그 빛들이 빗속에서 번져 있었지요.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믿으려 했습니다. 믿기가 쉽지 않았지요. 헬싱키에서 서울까지 오는 동안 저는 계속 잠들었다 깨어났다를 반복했고 깨어날 때마다 잠깐씩 이것이 꿈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입국 수속은 특별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반 입국장이 아닌 별도의 통로로 안내받았고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들은 조용하고 친절했습니다. 우리에게 한국어로 말을 건넸고 그 한국어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같은 나라에 살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기도 했지요. 하나원 입소 전 첫날 밤은 임시 숙소에서 보냈습니다. 방에는 침대가 2개 있었고 창문 너머로 인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요. 불빛이 많았습니다. 건물마다 빛이 났고 도로마다 빛이 움직이고 있었으며 하늘에도 빛이 있었지요. 저는 그 빛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밤은 어두웠지요. 쿠르스크의 밤은 포성과 함께였습니다. 핀란드의 숲은 달빛과 추위였지요. 그런데 인천의 밤은 이랬습니다. 이토록 많은 빛이 아무렇지도 않게 켜져 있었지요. 언니가 침대에 앉아 손에 붕대를 풀었다 다시 감았습니다. 손이 아직 아팠겠지만 표정은 차분했지요. 저는 언니 옆에 앉았고 우리는 한동안 창밖의 불빛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지요. 어머니가 지금 어디 계신지 우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를 생각하자 가슴 안쪽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무게를 내려놓는 법을 아직은 모르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 가장 확실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무겁고도 따뜻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인천의 그 밤에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한국의 봄은 제가 알던 봄과 달랐지요. 거리에 꽃이 피었고 사람들이 그 꽃 아래를 지나다니면서도 별로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것이 이상했지요. 이토록 아름다운 것이 왜 당연한 것처럼 있을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나서 언니와 저는 작은 원룸 2개를 얻었습니다. 같은 건물 다른 층이었지요. 매일 아침 언니가 내려오거나 제가 올라가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 습관이 생긴 것이 자연스러웠지요. 우리는 쌍둥이니까요. 언니의 손은 이제 거의 다 나았습니다. 흉터가 남았지요. 언니는 그 흉터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는 같았지만 모든 것이 달랐지요. 지하철 타는 법, 휴대폰 개통하는 법, 은행 계좌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너무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낯선 사람들이 친절하게 알려줬고 그 친절이 쌓이면서 조금씩 이 나라가 낯설지 않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은 지금도 힘듭니다. 우리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을 때 어머니가 어떤 얼굴을 하셨을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지요. 그 죄책감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작아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죄책감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지요. 언니와 저는 요즘 한국어를 더 공부하고 각자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언니는 의료 관련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지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천천히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봄볕이 창문으로 들어왔고 그 빛이 손등 위에 내려앉았지요.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아직도 낯설고 아직도 고마웠습니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2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본 것들이 아직도 꿈에 나올 때가 있고 핀란드 숲속의 냉기가 자다가 깨어날 때 피부에 남아있는 것 같을 때도 있지요. 그런 밤이면 위층으로 올라가 언니의 문을 두드립니다. 언니는 항상 열어줍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날이 밝을 때까지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냥 같이 앉아있기도 하지요. 북한에서 태어난 것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것도 러시아로 간 것도 처음에는 제 선택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언니와 함께 그 철조망을 넘은 것은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아직도 모르겠지요. 다만 지금 이 봄볕 아래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향해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긴지, 얼마나 추운지 저는 압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